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기독교를 추구하지만 사실 종교를 위해 정말 무언가를 이렇게 다 포기하고 가는 그런 식의 유토피아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중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 종교적인 니즈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니즈를 반영한 게 천년왕국과 황금량의 유토피아였다면 토마스 모어는 이 시기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필요성을 반영하는 그런 유토피아를 보여줬습니다. 1966년에 토마스 모어에 대한 그 영화가 나왔어요. 제목이 A Man for All Seasons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평가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칙을 그리고 신념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고매한 인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정치인이자 관료이자 작가이자 그리고 정말 가톨릭 성인까지 하는, 요즘에 예능을 보면 부캐가 되게 인기잖아요. 부캐, 여러 가지 부 캐릭터를 가지는 게 인기인데 아주 여러 가지 부캐를, 뛰어난 부캐를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로 돌아가 토마스 모어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볼 수 있다면 토마스 모어에게 당신의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 가장 정말 당신에게 중요한 캐릭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존엄,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다른 사상에 뿌리를 두는 그런 사상을 가진 게 인문주의죠. 토마스 모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기독교적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뛰어난 사람이고 아마 다른 시대였다면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국왕의 결혼과 이혼 문제였습니다. 그 영국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분 아닐까요? 헨리 8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 말고 아마 한국 사람들이 아는, 우리나라 왕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래도 영국 왕 중에 제대로 아는 정말 유일한 사람이 아마 헨리 8세이지 않을까 싶어요.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결혼을 6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이제 일단 헨리 8세가 되게 친한 친구였습니다. 원래 헨리 8세가 그 아버지도 헨리인데 그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외국 사람들은 다 이름을 이렇게 번갈아 쓰잖아요. 아버지 헨리 7세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형 아서가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왕이 될 사람이 아닌 왕자는 이제 궐 밖에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사심 없이 둘이 정말 어렸을 때 우정을 나눴어요. 말 그대로 중마고. 그래서 헨리 8세한테 그 토마스 모어는 여러 친구들 중 한 명이 아니라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헨리 8세가 한 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교회의 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헨리 8세 자체는 그렇게 뭐 개신교적이지 않았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 문제.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는 잉글랜드 교회를 독립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잉글랜드에도 종교 개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신하들 중에서도. 토마스 크레머의 주도로 이제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이 단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는 교회를 독립시키고 형식적으로 독립된 이 교회에 프로테스탄티즘을 주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토마스 크레머가 한 일이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역사적인 발전 단계의 하나예요. 되게 나쁘게 보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막 농민들이 쫓겨나고 갈 곳 없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많이 죽고. 그런데 역사적인 그 긴 맥락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영국이 빨리 자본주의가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시로 가요. 도시로 가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둑이 증가하는 거예요. 갈 곳 없으니까 런던에 갑자기 인구가 몇 배가 늘었는데 주거 문제, 직업 문제, 뭐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둑들이 들끓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냉정하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영국의 노동계층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돼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인구 절대다수가 다 농촌에 있으면 갑자기 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공장을 돌려도 노동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잠재적인 노동자들이 영국은 존재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로 그냥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살 때는 그냥 그랬는데 농촌 지역에서 시초 축적이 생깁니다. 즉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는 여러분 장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본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 시초 축적이 일어나요. 이 인클로저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역사 발전이 한 단계이나 당시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고통스러운 정말 그런 변화였을 뿐이죠. 그래서 산업 발전은 부를 증가시켜요. 그런데 동시에 대중의 궁핍도 양산시킵니다. 그래서 사회는 도둑을 만들어 놓고 처벌하는 거다.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 뭐죠? 잡아서 일벌백계의 그런 정신으로 원리로 막 사형시키고 막 손 자르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되게 건전한 지식인들의 대화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자.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나라 정치권에 필요한 태도인데 서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일단 사형제를 폐지하자.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저 도둑을 만들어 놓고 처벌하는 거와 다름이 없고 또 너무 억울하게 죽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유재산제 폐지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는 이제 그 라파엘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라파엘이 그 토마스 모어예요. 사실 나와 나의 대화예요. 그렇죠? 나와 나의 대화인데 그 한마디로 토마스 모어가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특히 혹자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토피안 사회주의의 시작을 이제 여기서 찾게 되는 거죠. 유토피아는 좋은 곳이지만 또한 어디에도 없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먼 어딘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갔을까요? 자, 두 번째, 매우 디테일하죠. 읽어보시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어차피 뻥이지만 되게 뻥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54개의 도시가 있고 이게 벌집형 구조여서 그러니까 54개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한 도시만 봐도 나머지가 똑같이 연상이 되는 그런 구조였고 모두 동일한 모양의 집에 살고 동일한 가옥에 살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두 똑같이 교육도 받고 똑같이 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매우 어쨌든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가만 안 놔둬요. 이 벌집구조에서 알아서 살게 놔두지를 않고 계속해서 통제를 합니다. 가족의 규모도 통제하죠. 15명 이상이 되면은 그 강제 분가를 시키고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맞선을 보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맞선을 보는데 이제 나체로 보게 해요. 왜냐면 상당히 이혼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근데 중요한 거는 결혼 문제까지 나중에 보겠지만 이혼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사적인 부분까지도 통제받는 사회예요. 이 사회는 혼전 성교가 금지되고 간통에 처벌되고 어쨌든 매우 사적인 부분까지도 국가가 관여하는 그런 사회죠. 그리고 공동 경제 시스템입니다. 공동 노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물질적 재화 생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쾌락, 고급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점이 다른 거죠. 약간 좀 러프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마르크스주의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하는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조되는 게 이 상부 구조에 해당되는 정신적인 가치, 쾌락 이런 거가 더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일단 매우 구체적인 곳이죠. 그렇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그런 구체성이 없으니까 그 결과 또한 파괴적인 그런 것과 반대되는 매우 구체적인 그리고 기하학적인 면모를 가진 구조를 가진 그런 도시를 그려내죠. 그리고 뭡니까? 폭력과 그리고 무지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혐오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폭력과 무지에 반대되는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성과 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밤마다 여기 주민들 모아놓고 교양교육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법이 엄격하잖아요. 이 토마스 모어가 그리는 유토피아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세의 그 농민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천년왕국을 지향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근대의 지식인은 확실했던 고대 도시국가들을 염두하면서 자기의 이상향을 그려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왜 헨리 8세에게 저항했을까요? 우리의 주제가 유토피아니까 유토피아적 면모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는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인트가 붙습니다. 세인트가 붙고 그쵸? 여러분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법관 아무나 해도 세인트는 아무나 붙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됐고,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걸 염두하면서 이런 그의 개인적인 신앙과 더불어 그가 왜 헨리 8세에게 저항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추구했던 바를 같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국왕의 전행과 종교 질서의 파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꿔야 된다고,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민중의 가격함의 또 다른 버전으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왕이라 함은, 국가의 지도자라 함은 어떻게 보면 민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가격한 폭력의 면모를 보일 때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국왕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버전으로 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우리가 본 유토피아를 쓴 이 저자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앙과 유토피아 사상의 종합적인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유토피아적 시도가 사실은 되게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중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정말 필요를 채워주려 했던 많은 시도들이, 즉 세상을 구원하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끝에 가면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유토피아는 그런 것일까? 그렇잖아요. 한번 이 지점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그럼 그 근대 지식인,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지식인들의 유토피아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토마스 모어가 예로 그려낸 사회는 그럼 과연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런 사회인가? 지금으로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말 포플러스, 대중적인 차원에서의 꿈과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성인들의 냉정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럴 때 지성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양자를 어떻게 더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